박 과장, 거두절미하고 말할게. 짐 싸! 면담 시간 5분. 컵라면 하나 있기에도 모자란 시간이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상훈의 30년 인생이 부정당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모든 게 뒤집어졌죠. 협력업체들은 일제히 납품을 끊어버렸습니다. 공장 라인이 하나씩 멈춰섰어요. 하루 손실만 수억 원. 거래처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빗발쳤습니다. 백년제과, 태백건설, 미래전자, 20년 넘게 거래하던 협력업체들이 일제히 등을 돌린 겁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내쫓은 게 무능한 만년과장이 아니라 회사의 심장이었다는 거요. 사연 시작 전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가득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 9시 태양물산 본사 7층 영업지원팀 사무실에는 봄 기운 대신 한겨울 냉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20개 남짓한 책상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탁탁 울릴 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이 사무실에서는 3개의 책상이 비었습니다. 옆 부서 김 부장은 어느 날 갑자기 골판지 상자에 짐을 싸들고 나갔고 뒷자리 이 대리는 강원도 상골 공장으로 발령이 났죠. 그리고 바로 지난주 15년 차 최 과장마저 권고사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구조조정. 그 세 글자가 복도마다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일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괜히 눈이 마주치면 내가 다음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아서요. 사무실 한쪽 구석, 창가에서 두 번째 자리. 58세의 박상훈 과장이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밤새워 만든 물류기획안이 띄워져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등 뒤에서 후배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야, 인사팀에서 살생부 돌았다는데 들었어? 이번엔 우리 팀 차례래. 쉿, 조용히 해. 박 과장님 들으시겠어? 상우는 못 들은 척 마우스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30년. 신입사원 시절부터 오직 이 회사, 이 자리만 지켜온 세월이었습니다. 28배 들어와 58비 됐으니 인생의 절반을 이 책상 앞에서 보낸 셈이었죠. 상훈의 책상 위에는 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달아 너덜너덜해진 업무 다이어리, 모서리가 접힌 가족사진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20살 아들 건우, 그리고 김이 다 빠져 식어버린 믹스커피 한 잔. 평범하디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그것들이 유난히 위태롭게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 책상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네, 영업지원팀 박상훈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상무비서의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과장님, 상무님이 지금 잠깐 보자십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상우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최도영 상무. 그 이름을 떠올리자 씁쓸한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도영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 상우는 그를 직접 가르쳤어요. 업무가 서툴러 실수할 때마다 감싸줬고 월급날이면 고깃집에 데려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회사 생활의 요령을 알려줬죠. 형님, 제가 나중에 높은 자리 가면 형님부터 챙길게요. 도영은 소주에 취해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두 사람의 위치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도영은 고속 승진을 거듭해 상무 자리에 올랐고 상우는 여전히 과장이었습니다. 출세한 뒤로 도영은 상훈을 벌레 보듯 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죠. 그래도 상훈은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올린 물류기획안, 어쩌면 그걸 칭찬하려고 부르는 건지도 모른다고요. 상훈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무실은 같은 층 끝에 있었습니다. 묵직한 원목 문 앞에 선 상훈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죽 의자에 앉은 도영이 서류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상훈이 문 앞에 서 있는데도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펜만 움직였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상훈의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갔어요. 3분쯤 지났을까 도영이 펜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박 과장. 도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할게. 오늘부로 짐 싸. 상훈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잘못 들은 건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도영은 대답 대신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상훈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펄럭거렸어요. 박 과장 연봉이면 빠릿빠릿한 대리급 2명은 굴려. 눈치껏 알아들었으면 오늘부로 정리해. 상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상무님, 제가 30년을 이 회사에. 도영이 손을 들어 말을 잘랐어요. 30년? 그동안 회사 밥 축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도영의 눈빛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법인카드 당장 반납하고. 상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숨이 막혔거든요. 30년 청춘을 바친 대가가 고작 이 통보 한마디라니. 이게 꿈인가 싶어 손톱으로 허벅지를 꼬집어 봤지만 통증은 생생했습니다. 면담 시간 5분. 컵라면 하나 있기에도 모자란 시간이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상훈의 30년 인생이 부정당했습니다. 상무실을 나온 상훈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르는 것 같았고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등을 후벼 파는 것 같았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사무실 공기는 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후배들은 상훈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모니터 속으로 들어갈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30년을 함께한 동료들이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를 외면했습니다. 상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짐을 싸야 했거든요. 하지만 챙길 것이 없었습니다. 서류는 두고 가라 했으니 남은 것이라곤 믹스커피 한 상자와 낡은 다이어리, 가족사진 액자, 그리고 낡은 슬리퍼뿐이었어요. 라면 박스 하나도 채우지 못하는 양이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의 흔적이 고작 이것뿐이라니. 너무 가볍고 초라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상우는 짐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맞은편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구겨진 양복,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핏기 없는 얼굴. 어제까지만 해도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는데 지금은 쫓겨나는 늙은이일 뿐이었죠.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아들 이름이 떠 있었어요. 건우.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28살 아들이었습니다.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어요. 아빠,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 나왔어요. 항상 고마워요. 사랑해요.
상훈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등록금. 졸업하려면 아직 2년이나 남았어요. 한 학기 등록금만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어쩌지? 보험료는? 아파트 관리비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상우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걱정 마라, 아빠가 다 해결할게. 그런데 전송 버튼 위에 올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으니까요. 상우는 메시지를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그래, 아들, 아빠도 사랑해. 그게 전부였어요. 그것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아들이 보낸 사랑해요라는 글자가 가슴을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박 과장, 능력 없으면 나가셔야죠. 도영의 말이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어요. 딩동.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상우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버티고 서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금속 벽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가늘어지다가 사라졌어요. 어둠 속에 갇힌 좁은 공간. 휴대폰 액정의 희미한 불빛만이 상훈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아들의 문자가 떠 있었어요. 사랑해요. 그 세 글자가 눈물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서울 거리를 때렸어요.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수천 개의 북을 치는 것 같았죠. 거리의 사람들은 우산을 펴고 종종 걸음으로 뛰어갔지만 상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젖은 양복 그대로 걷고 있었어요.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집을 향하지 않았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오늘 잘렸다고, 이제 백수라고, 차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허름한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 플라스틱 의자 4~5개가 놓여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뎅 냄비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상우는 멍하니 서 있다가 이끌리듯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소주 한 병이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소주병과 빈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병뚜껑을 땄어요. 첫 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가슴에 맺힌 울분이 조금이나마 녹는 것 같았어요. 2잔, 3잔. 술이 들어가면서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신입사원 도영이 처음 팀에 배치받던 날이었어요. 서류 작성을 하다 실수해서 눈물을 글썽이던 그 얼굴. 상우는 그런 도영을 감싸줬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처음엔 실수해. 내가 도와줄게. 야근이 잦았던 그 시절, 상우는 도영과 함께 밤을 새우며 일했어요. 배가 고프면 같이 라면을 끓여 먹었고, 월급날이면 고깃집에 데려가 소주잔을 기울였죠. 도영은 그때마다 붉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님, 절대 안 잊을게요. 나중에 제가 임원 되면 형님부터 챙길게요. 진짜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도영은 상훈이 밤새워 만든 기획안을 자기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대형 유통망 계약도, 물류혁신안도. 그렇게 공은 모조리 도영이 가져갔죠. 상훈은 알고도 참았습니다. 동생이니까, 내가 도와준 후배니까 그렇게 위안했어요.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오늘의 그 싸늘한 해고 통보였습니다. 상우는 소주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배신자, 아이디어 훔쳐간 것도 모자라서 이젠 날 이렇게 내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내 이름이 떠 있었어요. 상우는 급히 눈가를 훔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비 오는데 우산은 있어? 지금 어디야? 언제 들어와? 아내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 상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잘렸어. 그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삼켜졌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나야.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야. 좀 늦을 것 같아. 야근? 이비에?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여보, 건우 등록금 말이야.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보너스는커녕 이제 월급도 없었어요. 알았어, 당신. 무리하지 말고 일 끝나면 빨리 들어와. 전화가 끊어지고 상우는 한참 동안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천막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얼굴 위로 무언가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주 2병을 비우고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돈 걱정뿐이었습니다. 건우를 미국에 유학 보낼 때 퇴직금까지 중간 정산해서 보냈어요. 통장에는 몇백만 원밖에 남지 않았죠. 건우의 남은 학비는 어떻게 하지?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보험료는? 아파트 관리비는? 막노동이라도 뛰어야 하나? 58 먹은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상우는 그 생각의 늪에 빠져서 앞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하지만 상우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하였거든요. 비틀거리는 발이 저도 모르게 차도 위로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빗길을 미끄러지듯 달려오는 불빛이 보였어요. 빵! 경적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하지만 상훈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 탓이었을까요?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상훈의 몸이 공중으로 떴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빗물과 피가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끝에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상훈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왜 여기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트럭에 치이셨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상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다가 의사의 다음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만 오른쪽 다리 신경에 손상이 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후유증이 남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걷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귀가 멍해졌습니다. 다리를 절게 된다고? 해고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다리까지? 상우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억지로 삼켜야 했거든요.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게 분명했죠. 여보, 정신 들어? 괜찮아? 대체 무슨 일이야? 아내가 상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상훈은 아내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금방 나을 거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상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건우한테는 절대 알리지 마. 공부하는 애 신경 쓰게 하면 안 돼.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가장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상우는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웃음 뒤에 꾹꾹 눌러 담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삼키기로 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3월의 어느 봄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걸어 나왔어요. 27살의 박건우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설렘이 가득했죠. 건우는 남들보다 1년이나 일찍 졸업장을 땄습니다. 그것도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수석으로요. 밤새워 공부하고 학비를 아끼려고 점심을 굶어가며 버틴 보람이 있었어요. 건우는 귀국 사실을 비밀로 했어요. 불쑥 나타나서 졸업장을 내밀면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실까. 그 상상만으로도 건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익숙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몇 년 만에 보는 고향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 편의점 간판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모든 게 그리웠어요. 버스에서 내려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택배 물류 집화장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그 소음 속에서 건우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발바닥이 아스팔트에 붙어버린 듯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건우의 눈이 한 곳에 꽂혔죠. 한쪽에서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었어요.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찰싹 붙어 있었죠.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습니다. 남자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건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설마, 아니겠지. 아버지는 회사에 계실 시간인데. 아버지 상훈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고 있었거든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몸이 기우뚱했어요. 건우는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바로 그때 상훈이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리려다가 중심을 잃었어요. 불편한 오른쪽 다리가 힘을 받쳐주지 못한 거죠. 상훈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 위로 넘어졌습니다. 건우는 달려가려고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요. 그때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작업 반장이 상훈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반장은 상훈을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혀를 차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어요. 아이고 아저씨, 또야? 여기는 몸 성한 사람들도 버티기 힘든 곳이라고요. 그 다리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남의 밥그릇 축내지 말고 그냥 집에나 가세요. 건우는 숨이 막혔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그 반장놈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건우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떨리는 팔로 바닥을 짚고 힘겹게 무릎을 세우며 일어섰어요. 그리고 작업 반장을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반장님, 제가 굼떠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조심할게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작았어요. 아들 또래의 젊은 반장한테 고개를 조아리는 아버지의 모습. 59살의 백발이 섞인 머리가 바닥을 향해 숙여져 있었습니다.
건우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준 등록금, 생활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그 돈. 건우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렇게 다리를 절면서 모욕을 당하고 허리를 굽히면서 번 돈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 앞에서는 멀쩡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저렇게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건우의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졸업장을 꺼내 들고 의기양양하게 나타나려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건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됐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건우는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쳤어요. 아버지는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 왜 택배 집화장에서 일하고 계신 거지? 다리는 왜 저렇게 된 거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장을 보러 나가셨는지 현관이 비어 있었어요. 건우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정리하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화장대, 오래된 옷장,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 건우의 눈이 책상 위에 멈췄어요.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누런 서류 봉투 모서리가 삐죽 나와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조금 전에 본 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건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숨겨져 있었어요. 봉투를 꺼내 안을 들여다보니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권고사직 통지서. 날짜는 2024년 3월, 정확히 1년 전이었죠. 건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1년 전에 회사에서 잘렸다고?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산재 불승인 통지서였어요. 그 옆에는 교통사고 진단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진단서에는 오른쪽 다리 신경 손상, 보행장애 예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건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신 거야? 봉투 옆에 낡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그 수첩을 건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가지고 다니시던 업무 수첩이었거든요.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최근 날짜가 적힌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오늘도 일당 10만 원. 다리가 쑤시지만 참자. 우리 건우만 잘 되면 난 괜찮아. 2025년 2월 20일. 반장한테 또 혼났다. 젊은 애들보다 느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다음 달 건우 생활비는 보내야 하니까 버텨보자. 건우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수첩을 가슴에 끌어안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쿵, 쿵, 쿵.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건우의 미국 유학 생활.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 그게 전부 아버지의 뼈와 살을 깎아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건우는 수첩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어요. 아버지가 30년간 기록해온 그 낡은 수첩을요. 거기에는 회사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수첩 앞부분에는 최도영 상무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상훈이 만든 기획안을 자기 이름으로 올렸다는 내용, 대형 유통망 계약의 진짜 공로자가 누구인지,
물류혁신안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전부 적혀 있었어요. 건우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 건우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건우의 눈빛에서 슬픔이 걷히고 그 자리에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서늘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거울 속에서 건우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저렇게 만든 놈들, 30년을 바친 사람을 하루아침에 내쫓은 놈들, 아버지의 아이디어를 훔쳐가고 배신하고 밟아버린 놈. 건우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다 부숴버리겠어.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복수의 설계도가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건우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부어오른 눈, 창백한 볼,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더 이상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복수?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3개월 뒤 2025년 6월 태양물산 신입사원 공채 최종 합격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건우의 이름이 맨 위에 있었어요. 수석 합격이었죠.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수석 졸업에 화려한 인턴 경력까지 건우의 이력서는 누가 봐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아버지, 저 미국 기업에 취직됐어요. 당분간 서울에서 일할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아버지는 걱정 말고 열심히 해라. 그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아들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지만 건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고통을요. 건우는 서울 강남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1시간 거리였어요. 최종 면접이 있던 날 태양물산 본사 15층 대회의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지만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 건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뒤로 면접관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정중앙 가장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5살쯤 돼 보이는 중년 남자였어요. 머리에는 기름을 번질번질하게 바르고 있었고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최도영 상무. 건우는 단번에 알아봤어요. 아버지의 수첩에 수없이 등장하던 그 이름. 20년 전 아버지가 밥 사 먹이며 키웠던 동생. 아버지의 아이디어를 훔쳐 자기 이름으로 올리고 고속 승진한 도둑놈. 그리고 결국 아버지를 쫓아낸 배신자. 최도영은 아버지 기획서의 표지만 바꿔서 자기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남의 공을 가로채며 상무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유일한 증인이었던 아버지를 입막음하기 위해 구조조정 살생부 맨 위에 올린 거였습니다. 건우는 의자에 앉으며 표정을 관리했어요.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담담하게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이요. 최도영이 건우의 이력서를 펼쳐들었습니다. 박건우,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수석 졸업에 인턴 경력도 화려하네. 최도영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어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엔 과분한 인재야. 솔직히 왜 대기업 안 가고 우리 같은 중견기업에 지원했는지 모르겠네. 건우는 준비해둔 대답을 했어요. 중견기업이야말로 개인의 역량을 펼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는 부품이 되지만 여기서는 엔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최도영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갑자기 멈췄어요. 서류를 넘기던 최도영의 손가락이 한 곳에서 딱 멈춘 거죠. 가족관계란이었습니다.
부 박상훈. 최도영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먹잇감을 탐색하는 뱀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죠. 박상훈? 이거 참 묘한 인연이네. 최도영이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박상훈이라는 과장이 하나 있었는데 말이야. 30년이나 다녔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 능력도 없고 눈치도 없고 결국 작년에 정리해고됐지. 건우는 책상 아래로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피멍이 들 정도로 세게요. 그러지 않으면 당장 일어나서 저놈의 멱살을 잡을 것 같았거든요. 건우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차가운 미소만 띠고 있었습니다. 최도영이 물었어요. 혹시 자네 그 양반 아들인가?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만. 최도영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어요. 무언가 재밌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네,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서 정리해고된 걸 알면서도 여기에 지원한 건가? 건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왔다고? 네. 최도영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팔짱을 꼈어요. 흥미롭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자네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건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실패한 직장인입니다. 면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놀란 눈으로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건우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는 정에 이끌려 실속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30년을 일하고도 과장에 머물렀죠. 회사에서 필요 없어지면 버려진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책상 아래에서 건우의 손톱이 허벅지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다릅니다. 저는 철저히 성과와 숫자로 증명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버지처럼 무능하게 쫓겨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최도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이 녀석 봐라. 지 아버지도 부정할 만큼 독하네. 박상훈 그 멍청한 인간이 자식 농사마저 제대로 망쳤구만. 꼴 좋다. 동시에 다른 계산도 했을 거예요. 이 독한 놈을 내 밑에서 부려먹으면 딱 좋겠다. 능력도 있고 야망도 있고 완벽한 사냥개가 될 수 있겠어. 최도영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네. 그래, 자식은 부모보다 나아야지. 멍청하게 정 따위에 휘둘리면 자네 아버지 꼴 나는 거야. 최도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건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건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대답에 최도영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위에 합격 도장을 쾅 찍었어요. 환영하네, 박건우 군. 우리 회사에서 크게 될 거야. 건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등 뒤로 최도영의 만족스러운 콧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최상무는 몰랐어요. 방금 자기가 굴 안으로 호랑이를 직접 들인 거라는 거요. 면접장 문을 닫고 복도로 나온 순간 건우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참고 있던 숨이 터져 나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자기 입으로 아버지를 실패한 직장인이라고 무능하다고 말했으니까요. 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여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해줬어요. 건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놈이 훔쳐간 아버지의 인생, 제가 반드시 되찾아 드릴게요.
이자까지 쳐서요. 건우는 피가 맺힌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그 붉은 자국이 마치 복수의 서약처럼 느껴졌어요. 입사 3개월 차, 건우는 태양물산 전략기획팀 신입사원으로서 조용히 실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야근했어요. 선배들이 퇴근한 뒤에도 혼자 남아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물류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헤쳤죠. 먼저 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2025년 9월의 어느 월요일, 최 상무가 주관하는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회의실에 최 상무와 팀장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안건은 물류비용 절감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물류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회사 수익을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팀장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때 건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신입사원이 임원회의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다니 몇몇 팀장들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최도영 상무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들어보지 뭐. 말해봐, 박건우 씨. 건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프로젝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현재 우리 회사의 물류 시스템은 돈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는 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몇몇 팀장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발적인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건우는 당당했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물류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 회사 배송 트럭의 공차율, 그러니까 짐을 싣지 않고 빈 채로 돌아오는 비율이 무려 50%입니다. 트럭이 물건을 배달하고 빈 차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기름값은 나가고 인건비는 나가고 도로 통행료는 나갑니다. 건우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공지능으로 배송 동선을 최적화합니다. 둘째, 공유 플랫폼을 도입해서 돌아오는 트럭에 다른 화물을 실어 공차율을 제로로 만듭니다. 최 상무가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낄 수 있는데? 건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연간 120억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120억이라니. 팀장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최 상무의 눈이 반짝였어요. 120억? 확실해? 제 계산이 틀렸다면 책임지겠습니다. 건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최 상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해봐. 대신 실패하면 각오해. 그렇게 건우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3개월 후 결과가 나왔어요. 물류 비용이 30%나 절감됐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정확히 127억 원이었어요. 건우가 예상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았죠.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입사한 지 반년도 안 된 신입사원이 회사에 127억을 벌어다 준 거니까요. 임원들 사이에서 건우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건우의 활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태양물산 창고에는 10년째 쌓여있는 악성 재고가 있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제품들이었는데 트렌드가 바뀌면서 팔리지 않게 된 거죠. 창고를 꽉 채운 그 재고는 회사의 골칫덩어리였어요. 보관 비용만 매년 수억 원씩 나가고 있었거든요. 임원회의에서 최 상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재고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헐값에 넘기든지 아니면 태워버려. 폐기하면 손실이 수십억이었어요. 헐값에 넘겨도 손해는 마찬가지였죠. 그때 건우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재고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최상무가 피식 웃었어요. 어떻게? 안 팔리니까 10년째 썩어가는 거잖아. 팔 수 있습니다. 제게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건우는 밤새워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국내에서는 안 팔리는 제품이지만 해외 시장은 달랐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복고풍 열풍이 불고 있었어요. 젊은 층 사이에서 오래된 디자인의 제품이 오히려 멋지다고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건우는 현지 온라인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이름을 바꿨어요. 한정판 복고 에디션으로요. 포장을 새로 하고 복고풍 감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펼쳤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만에 재고가 전부 팔렸어요. 완판이었습니다. 폐기 비용만 들 뻔했던 재고가 수십억 원의 순이익을 안겨줬어요. 임원회의에서 최상무가 경악했습니다. 저걸 저렇게 판다고? 이게 가능해? 건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안 팔리는 물건은 없습니다. 팔 방법을 못 찾았을 뿐이죠. 그날부터 최상무는 건우를 자신의 오른팔로 삼았습니다. 건우의 성과를 자기 공으로 포장해서 회장에게 보고했어요. 마치 자기가 키운 인재인 것처럼요. 건우는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겉으로는 철저히 복종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성과 축하 회식이 있던 날 밤 11시가 넘어서 건우는 비틀거리며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거든요. 술김에 무작정 택시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나? 술 냄새가 진동하네. 아버지가 건우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건우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저 씻고 올게요. 건우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아버지는 건우의 가방을 정리해 주려고 열었습니다. 아들 가방에서 빨래거리라도 꺼내주려고 했죠. 그런데 가방 안에서 뭔가가 툭 떨어졌어요. 플라스틱 사원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집어들었어요. 사원증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양물산, 전략기획팀, 박건우. 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원증 옆에 작은 수첩 하나가 더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펼쳤어요.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도영 상무 비리 목록. 2024년 3월 아버지 해고 경위. 훔쳐간 기획안 증거 자료. 상우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씻고 나온 건우가 거실로 들어섰을 때 상훈이 사원증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아버지, 그거. 상훈이 사원증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플라스틱이 바닥에 부딪히며 탁 소리를 냈어요. 내가 왜 거길 들어가?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꼴 보기도 싫은 그 지옥 같은 곳에 왜 기어 들어가냐고. 당장 때려치워. 건우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바친 곳이잖아요. 건우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나고 다리까지 다쳤는데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아버지 대신 제가 갚아줄 거예요. 상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복수가 밥 먹여주냐? 그까짓 복수가 뭐가 대수라고. 상훈이 건우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너 정도 실력이면 더 좋은 조건인 곳이 얼마든지 있어. 제발 넌 그런 더러운 곳에 발 담그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건우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제 맘 몰라요. 절대 몰라요. 건우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잠금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상우는 닫힌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따라 들어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상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는 냉랭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며칠 후 건우에게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50년 전통 백년제과와의 유통 독점 계약이었어요. 품질 좋기로 유명했지만 유통망이 약해서 대형마트에 납품을 못하고 있었죠. 태양물산이 백년제과의 유통을 독점하면 양쪽 모두에게 큰 이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백년제과 강 대표가 워낙 까다롭기로 유명했거든요. 대기업들이 줄을 섰지만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건우는 자신 있었어요. 완벽한 수익성 분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로 무장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죠. 이 정도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백년제과 본사를 찾아간 날 건우는 의기양양하게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강 대표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건우가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대표님, 저희와 계약하시면 매출이 최소 40%는 상승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강 대표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건우가 당황했어요. 네, 아직 설명이. 강 대표가 서류를 탁 덮었습니다. 자네들은 숫자로만 장사하나? 그래프가 예쁘면 다야? 강 대표의 목소리가 싸늘했어요. 우린 파트너를 원하지 장사꾼은 필요 없어. 돌아가게. 문전박대였습니다. 건우는 멍하니 서 있다가 회의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대체 뭐가 부족한 거지? 데이터도 완벽했고 분석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왜 거절당한 거죠? 건우는 생전 처음으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혼자 술에 취한 건우는 비틀거리며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불이 켜졌어요. 상훈이 달려나왔습니다. 건우야, 괜찮아? 또 술이야? 상훈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부축해 소파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그날 밤 상훈은 술 취한 아들을 소파에 눕히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건우는 잠들기 전까지 횡설수설했어요. 백년제과 강 대표한테 문전박대당한 이야기, 아무리 완벽한 데이터를 보여줘도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대체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요. 건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아들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줬어요.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상훈이 가지고 다니던 업무 수첩이었죠. 상훈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난 30년의 시간이 깨알 같은 글씨가 되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래처 명단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무심코 지나쳤을 사소한 습관부터 남에게 말 못할 가슴속 아픔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기억하고 아끼려 했던 상훈의 따뜻한 시선이 머물다 간 흔적들이었죠. 태백건설 5사장, 매년 8월 둘째 주는 가족여행이라 휴가, 당뇨가 있으니 간식은 무가당으로, 막내 아들이 야구선수 지망생이라 글러브 선물을 좋아함, 미래전자 강전무, 결제는 무조건 월말에 해야 함, 자금 사정 때문에 월초나 월중에는 승인 안 해줌, 성격 급하지만 뒤끝 없음, 사우나를 아주 좋아함. 상우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백년제과 강 대표. 상훈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 페이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비 오는 날은 절대 미팅 금지. 30년 전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음. 입맛이 까다로움. 호텔 커피는 질색함. 한겨울에도 얼음 가득 채운 믹스커피를 좋아함. 커피가루 3스푼, 프림 3스푼, 설탕 3스푼의 비율. 돌아가신 아내가 열이 많아서 항상 그렇게 타 마셨음. 선물은 비싼 양주보다 갓볶은 땅콩 한 봉지면 충분함.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냉랭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건우가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먼저 출근할게요. 아버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건우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회사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백년제과 건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강 대표를 설득할 수 있을까? 더 좋은 데이터를 준비해야 하나? 아니면 조건을 더 좋게 제시해야 하나? 회사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업무 수첩을 펼치는데 뭔가가 끼워져 있었어요. 접힌 메모지 한 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훈의 글씨였습니다. 건우야, 그 양반 백년제과 강 대표 말이다. 비 오는 날엔 절대 계약하면 안 돼. 30년 전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거든. 그날 이후로 비만 오면 아내 생각에 아무것도 못해. 건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메모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커피 아주 좋아해. 뜨거운 거 말고 한겨울에도 얼음 가득 채운 믹스커피. 커피가루 3스푼, 프림 3스푼, 설탕 3스푼으로 타야 해. 돌아가신 아내분이 열이 많아서 항상 그렇게 마셨거든. 강 대표가 그 맛을 그리워한다. 그걸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대. 선물은 비싼 양주 가져가면 오히려 싫어해. 갓볶은 땅콩 한 봉지면 충분해. 아내분이 땅콩 좋아했거든. 건우는 메모지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와 크게 싸웠죠. 복수가 뭐가 대수냐고 제발 그만두라고 소리치시던 아버지. 건우는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반대하면서도 결국 아들을 돕고 계셨던 겁니다. 건우는 메모지를 가슴에 꼭 쥐었어요. 사실 아버지의 말이 완전히 믿기지는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미팅 금지, 믹스커피 비율, 갓볶은 땅콩, 경영학 교과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숫자와 데이터로 무장한 건우에게는 너무 비과학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건우는 이미 휴대폰으로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 맑음이었습니다. 햇빛이 좋은 화창한 날이라고 예보돼 있었죠. 그날을 미팅 날짜로 잡았어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건우는 재래시장을 찾아갔어요. 백년제과 근처에 있는 오래된 시장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걷다가 볶음 땅콩 가게를 발견했어요. 연세 지긋한 할머니가 커다란 솥에서 땅콩을 볶고 계셨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할머니, 땅콩 500g만 주세요. 방금 볶은 걸로요. 할머니가 갓 볶은 땅콩을 봉지에 담아줬습니다. 아직 따끈따끈했어요. 건우는 보온병에 얼음 가득 채운 믹스커피를 담았어요. 가방에는 갓 볶은 땅콩 봉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백년제과로 향했죠. 백년제과 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안내 데스크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 대표님께서 손님을 받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도 거절하셨잖아요. 건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여쭤봐 주세요. 준비해 온 게 있다고요. 잠시 후 직원이 돌아왔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이 올라오래요. 건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표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의 강 대표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자네, 지난번에 온 사람이지? 내가 분명히 거절했을 텐데. 강 대표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어요. 건우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서류만 들고 온 게 아닙니다. 건우가 가방에서 보온병과 봉지를 꺼냈어요.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강 대표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이건 뭔가? 건우가 보온병 뚜껑을 열자 차가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건우는 컵에 커피를 따랐습니다. 얼음이 잔뜩 들어간 연한 갈색 믹스커피였죠. 강 대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게... 건우는 땅콩 봉지도 열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드셔보시겠어요? 강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 대표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건우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강 대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이 맛, 그리고 이 땅콩 냄새. 강 대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내 친구 박 과장만 아는 사실인데 자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나? 건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 아버지가 박상훈입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강 대표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상훈? 태양물산 박 과장? 네. 강 대표는 한참 동안 건우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놀라움이 그리움으로, 그리움이 따뜻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친구가 자네 아버지였구만. 강 대표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30년 전이야. 내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비 오는 날이었어. 강 대표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그 뒤로 난 사람을 믿지 않았어. 다들 내 돈만 보고 접근하니까. 그런데 박 과장은 달랐지. 그 친구는 내 사업 얘기 전에 항상 아내 얘기를 먼저 물었어. 아내가 좋아하던 커피를 기억하고 있더군. 아내가 즐겨 먹던 땅콩도. 강 대표가 돌아서서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자네가 가져온 이 커피, 이 땅콩, 이게 바로 그거야. 내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마시던 그 맛이야. 강 대표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어요. 박 과장이 자식을 참 잘 키웠구만. 그 친구 아들이라면 서류 볼 것도 없어. 강 대표가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계약서를 꺼내 펼쳤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자네 회사랑 계약하겠네. 박 과장 아들이니까. 건우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 까다롭다는 강 대표가 완벽한 데이터로도 설득하지 못했던 그 노인이 믹스커피 한 잔과 땅콩 한 봉지에 마음을 연 겁니다. 감사합니다. 건우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백년제과를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건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아버지, 실패한 직장인이라고 능력 없이 쫓겨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메모 한 장이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였습니다. 스탠퍼드에서 배운 경영학 이론, 최첨단 데이터 분석,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일을 아버지의 수첩 한 페이지가 해낸 거예요. 아버지 상훈의 수첩에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의 생일, 가족 사정, 아픔, 기쁨,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아버지는 30년 동안 만난 모든 거래처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했던 거죠. 아버지의 수첩은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과 아픔을
어루만져 온 가장 따뜻한 보물지도였어요. 건우는 차를 세우고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약 성공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밥은 먹었냐? 그 짧은 문자에 건우는 한 손으로 눈을 가린 채 한참 동안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백년제과 계약 이후 건우와 아버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였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로 다투는 일은 없어졌어요. 대신 건우는 퇴근 후 부모님 댁에 들르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슬쩍 회사 이야기를 꺼내면 상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 수첩을 뒤적이다가 툭 한마디를 던지곤 했죠. 그 한마디가 매번 정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온 건 2025년 11월이었어요. 태양물산이 경기도 외곽에 새 물류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부지는 이미 확보됐고 설계도면도 완성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지 한가운데 작은 집 한 채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80대 할머니가 혼자 사는 허름한 기와집이었어요. 주변 땅은 전부 매입했는데 이 할머니만 끝까지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보상금을 3배로 올렸어요. 시세의 3배면 10억대가 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안 팔아. 협상 담당자가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소용없었어요. 급기야 최 상무가 직접 나섰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서울의 아파트도 사고 남아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할머니는 대문을 닫아버렸어요. 당신들한텐 안 팔아. 돌아가. 최 상무는 이를 갈았습니다. 공사 일정이 밀리면 손해가 수십억이었거든요. 결국 이 문제가 건우에게 떨어졌어요. 박건우 씨가 해결해봐. 안 되면 법적으로 밀어붙여야 해. 건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 밀어붙이면 이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80대 노인을 강제로 쫓아내는 게 맞는 걸까요? 그렇다고 공사를 무한정 미룰 수도 없었죠. 그날 밤 건우는 부모님 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물류센터 부지에 할머니 한 분이 땅을 안 파세요. 보상금 3배를 줘도 안 된대요. 상우는 젓가락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 땅이 어딘데? 경기도 광주요. 산 밑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혹시 그 집 마당에 감나무 있어? 건우가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아세요? 아버지는 수첩을 가지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 낡은 페이지를 펼쳐 보여줬어요. 김순자 할머니. 20년 전에 그 땅 근처 공장이랑 거래했을 때 알게 됐어.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 키우셨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아들이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25이었지. 그 아들이 어렸을 때 마당에 감나무를 심었대. 할머니한테는 그 나무가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건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안 팔 거야. 그 나무를 두고는 못 떠나시거든. 건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는 수첩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무를 지켜드려. 돈 대신 나무를. 다음 날 건우는 광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집 앞에 도착하자 낡은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건우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장 너머로 보이는 마당을 바라봤어요. 그곳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3미터쯤 되는 감나무였어요. 가지에는 주황색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20년이 넘은 나무답게 줄기가
굵고 단단해 보였죠. 저 나무가 할머니의 아들인 거구나. 건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대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 태양물산에서 나왔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왔어? 안 판다니까 안 판다고. 할머니, 저 돈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잠깐만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건우를 바라봤어요. 허리가 굽고 주름이 깊은 80대 노인이었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마당에 있는 감나무 있잖아요. 그거 아드님이 심으신 거죠?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네가 그걸 어떻게 해? 건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할머니 땅을 꼭 사야 해요. 하지만 그 감나무는 베지 않겠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뭐? 건우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돈 말고 집을 지어드릴게요. 공기 좋고 볕 잘 드는 곳에 할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는 새 집을요.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건우를 쳐다봤어요. 수없이 속아온 사람 특유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건우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이 감나무를 그대로 옮겨 심어드릴게요. 뿌리 하나 다치지 않게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를 불러서 모셔갈 거예요. 나무 옆에는 아드님 이름으로 작은 추모비도 세워드릴 거고요.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내 새끼 나무를 안 베고 데려간다고? 건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아드님이 심은 나무 그늘 아래서 평생 편히 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눈가에 물기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가 건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 새끼가 심은 나무야. 그게 없으면 난 아무 데도 못 가. 그런데 내가 그걸 지켜준다고? 건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잠시 후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계약서 가져와. 도장 찍을게. 할머니는 땅 문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마당으로 걸어가 감나무 줄기를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듯이요. 건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스탠퍼드에서 배운 경영학, 최첨단 협상론 그 어디에도 죽은 아들의 감나무를 다루는 법은 없었어요. 보상금을 3배로 올려도 안 됐던 협상이 나무 한 그루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에 풀린 겁니다. 나는 그동안 사람을 숫자로만 봤구나. 건우는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아버지는 사람의 아픔을 보고 계셨는데 나는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했구나. 3번째 위기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찾아왔습니다. 평택 공장의 김영수 공장장이 사직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김 공장장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그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았죠. 그런데 경쟁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죠. 연봉 30% 인상 조건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최상무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연봉 올려줘. 그거보다 더. 하지만 인사팀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한 사람만 특별 대우하면 다른 직원들이 반발할 테니까요. 건우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평택 1공장 공장장님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공장장? 김영수 씨? 알지. 왜? 경쟁사로 이직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돈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데. 네, 딸이 아토피가 심해. 공장 근처가 공기가 안 좋아서 애가 밤마다 긁느라 잠을 못 잔대. 그래서 숲 근처로 이사 가고 싶어 했는데 출퇴근 때문에 못 가고 있어. 건우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였어요. 그럼 연봉 말고, 응, 돈 대신 숲 근처 사택을 제안해봐. 그리고 재택근무 좀 늘려주고. 다음 날 건우는 김영수 공장장을 만났습니다. 공장장님, 연봉 인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장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할 말 없네요.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공장장을 건우가 붙잡았습니다. 대신 다른 걸 드리려고요. 분당에 회사 소유 사택이 있어요. 숲세권이에요. 공기 좋고 조용해요. 거기로 이사하시면 어떨까요? 공장장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선택적 재택 근무하셔도 됩니다. 따님이 밤에 많이 힘드시죠? 집에서 좀 쉬시면서 일하셔도 돼요. 공장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진짜야? 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장장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사직서였어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쭉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박 과장님이 아직 회사에 계셨구만. 건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이런 걸 생각해낼 사람은 박 과장님밖에 없어. 본사에서는 그분만 내 딸의 아토피 문제를 아시거든. 김영수 공장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박 과장님 아들이지? 그분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난 여기 남을게. 그날 밤 건우는 늦게 퇴근했습니다. 부모님 댁 거실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계셨어요. 낮에 택배 상하차 일을 하시느라 피곤하셨던 거죠. 건우는 아버지의 굽은 등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무능한 과장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다리까지 절개된 실패한 가장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하지만 그 등은 회사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사연을 묵묵히 짊어져온 거인의 등이었습니다. 건우는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는 패배자가 아니었구나. 이 차가운 전쟁터 같은 회사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지켰던 영웅이었구나. 건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배우고 있었던 거구나. 건우는 잠든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3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손이었죠. 2025년 12월의 어느 밤, 건우는 부모님 댁 거실에서 상훈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밥상 대신 서류 뭉치와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건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요. 최상무랑 윤 대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훈은 수첩을 천천히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간 모은 정보가 빼곡히 적힌 그 수첩을요. 그 인간들, 돈 냄새라면 환장하지. 상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특히 협력업체 단가 후려치기라면 눈이 뒤집힐 거야. 당장 눈앞에 이익만 보고 덤벼들 게 뻔해. 건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걸 어떻게 이용하죠? 상훈이 수첩을 덮으며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끼를 던져주자. 달콤한 미끼를. 그리고 그놈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지. 건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며칠 후 건우는 최상무에게 보고서 한 부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협력업체 원가 절감 방안이었어요. 건우가 직접 작성한 가짜 보고서였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협력업체 납품 단가를 20%만 낮추면 분기 영업이익이 200억 원 늘어난다는 거였어요. 달콤한 숫자였죠. 눈이 번쩍 뜨일 만한. 하지만 보고서 맨 뒷장에는 작은 글씨로 경고 문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단 협력업체의 반발로 공급망이 붕괴될 위험이 있음. 신중한 접근 필요. 물론 최상무가 그걸 읽을 리 없었어요. 앞장에 200억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버렸으니까요. 최상무의 사무실. 도영이 보고서를 읽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눈이 탐욕으로 반짝거렸어요. 200억? 이거 진짜야? 건우가 일부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무님, 협력업체들이 반발할 수 있어서. 도영이 손을 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반발? 그게 뭐가 무서워? 싫으면 나가라고 해. 대체할 업체 널렸어. 그래도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박건우 씨, 자네 겁이 너무 많아. 사업은 속도야, 속도. 이런 기회를 놓치면 바보지. 도영이 보고서를 탁 내려놓으며 결정을 내렸어요. 이 프로젝트는 내가 직접 진행할 거야. 자네는 빠져. 건우는 억울한 척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상무가 돌아서는 순간 건우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양물산 본사 대회의실. 도영이 협력업체 사장 2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20년 넘게 태양물산과 거래해온 사람들이었어요. 박상훈 과장과 막걸리 잔을 나누던 사이였고 회사의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온 동지들이었죠. 하지만 도영은 그들을 동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착취의 대상으로 봤어요. 도영이 팔짱을 끼고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납품 단가를 20% 인하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사장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협력업체 협의회 김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60대 중반의 노인이었습니다. 상훈과 20년 지기 친구였죠. 상무님, 20%면 우리는 적자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도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불가능? 김 사장 사업하면서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마진 줄이면 되잖아. 마진이요? 이미 마진 다 깎아서 납품하고 있어요. 더 깎으면 직원들 월급을 못 줘요. 도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직원을 줄이든가 아니면 거래 끊든가. 선택은 김 사장 몫이에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도영이 사장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대신할 업체 널렸어요. 중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어. 싫으면 나가시고 하실 분만 남으세요. 김 사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20년간 거래하며 들어본 적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상무님, 우리가 거지예요? 20년을 같이 일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요? 도영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비즈니스에 정 같은 거 없어요. 돈이 인격이지. 능력 없으면 나가셔야죠. 그 순간 김 사장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좋습니다. 나가죠. 김 사장이 서류를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다른 사장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이 쾅쾅 닫히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죠. 도영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협박이겠지 뭐. 며칠 지나면 꼬리치며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건 치명적인 오판이었어요. 사흘 후 협력업체 협의회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태양물산에 대한 전면 납품 중단. 김 사장이 기자회견장에 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20년간 태양물산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을의 비애를 참을 수 없습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기업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뉴스가 전국에 퍼졌어요. 태양물산 협력업체 집단 파업, 갑질 논란 확산.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태양물산 평택 공장 라인 전체가 멈췄어요. 부품이 들어오지 않으니 제품을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하루 손실액만 수억 원이었습니다. 대형 거래처들에서 전화가 빗발쳤어요. 납기 어떻게 된 겁니까? 다음 주까지 못 맞추면 계약 해지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각오하세요. 공장은 일주일째 멈춰 있었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태양물산의 갑질을 보도했어요. 회사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죠. 윤재훈 대표는 아버지인 윤태웅 회장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책임지기 싫었던 거예요. 다급해진 도영이 건우를 불렀어요. 박건우 씨, 자네가 이 보고서 만든 거잖아. 책임져. 건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무님, 저는 보고서의 위험성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구두로도 신중하게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녹취록 있습니다. 건우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그날 상무실에서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죠. 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이메일로도 경고드렸습니다. 증거 다 있어요. 건우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윤태웅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70대 후반의 노인이었어요. 태양물산을 맨손으로 일군 창업주였죠. 윤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김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김 사장, 내가 직접 왔네. 이번 일은 내가 사과하겠네. 하지만 김 사장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뵐 얼굴이 없습니다. 돈을 더 주겠네. 위약금도 내가 물겠네. 제발 납품을 재개해주게. 김 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거지예요? 돈 던져주면 꼬리 칠 줄 알았어요? 20년간 정 나누며 일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무시당해도 되는 겁니까?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양물산 본사 대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어요.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윤 회장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도대체 해결 방법이 없나? 공장이 멈춘 지 일주일이야. 하루에 몇 억씩 날아가는데 뭘 하고 있는 거야? 도영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김 사장이 저희 전화를 안 받습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요. 그래서 방법이 뭐야? 도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신뢰가 깨져버렸으니까요. 돈으로도 안 되고 협박으로도 안 됐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건우가 서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건우에게 쏠렸습니다. 건우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제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윤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뭐, 누구야? 건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 유일한 사람은 회장님이 버리신 제 아버지 박상훈 과장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도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박상훈. 자기가 쫓아낸 그 이름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건우의 말이 끝나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박상훈. 1년 전 쫓겨난 그 이름이 회의실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윤태웅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상훈이라고? 박 과장 말인가? 네, 회장님. 제 아버지입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건우가 박상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인식한 거죠. 자네가
그 사람 아들이었어? 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30년간 협력업체 사장님들과 관계를 쌓아오셨어요. 김 사장님과는 20년 지기 친구고요. 지금 저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뿐입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주름진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후회, 당혹감, 그리고 한 줄기 희망. 그날 저녁 건우는 윤 회장과 함께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임대 아파트 단지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췄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자 윤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내렸습니다. 회장은 낡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난간, 깨진 현관 등 30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죠. 건우가 앞장서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4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어요. 회장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어요. 건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상훈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상훈의 다리로 향했어요.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서 있는 모습이었죠.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네, 다리가 왜 그런가? 상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회장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건우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쫓겨난 날 밤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 후유증입니다. 회장의 지팡이 든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회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70대 후반의 노인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박 과장,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네가 태양의 심장인 줄 몰랐네. 눈먼 내가 그 심장을 도려냈어. 상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회장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깊이 숙였어요. 제발 나를 한 번만 용서하고 도와주게. 자네 없이는 이 회사가 무너지네. 복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훈은 한참 동안 무릎 꿇은 회장을 내려다봤어요. 30년을 바쳤는데 헌신짝처럼 버려졌던 기억, 비오는 밤 트럭에 치여 쓰러졌던 기억, 택배 상하차장에서 모욕당하며 일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상훈은 한숨을 내쉬며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세요, 회장님. 바닥이 차갑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협력업체 협의회 사무실 앞이었습니다. 태양물산 임원 3명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침부터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 저희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협상하러 왔습니다. 조건 다시 논의하시죠.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임원들이 한숨을 쉬며 돌아서려던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상훈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오른쪽 다리를 절뚝이며 하지만 당당하게요. 임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 과장. 상훈은 임원들을 지나쳐 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왔습니다. 그 순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에서 김 사장이 뛰어나왔어요. 60대 중반의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달려나와 상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상훈이,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김 사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자네, 다리는 왜 이래? 그동안 연락도 안 되고. 자네 나가더니 회사가 아주 막장이 됐어. 상훈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김 사장이 상훈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살아있어서 다행이지. 어서 들어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협력업체 대표 15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상훈을 보자마자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과장? 아이고, 이게 누구야? 대표들이 상훈에게 달려왔어요. 악수를 하고 등을 두드리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았어요. 김 사장님, 손주 보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할아버지 소리 들으시겠네요. 김 사장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최 사장님, 허리 디스크 수술하신 건 좀 어떠십니까? 비 오는 날엔 공장 나오지 마시고 쉬셔야죠. 최 사장이 감동한 표정으로 상훈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많이 나아졌어. 그리고 박 대표님, 막내 따님 대학 입학했죠? 등록금 마련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대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네,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었어? 상훈의 진심 어린 안부에 꽁꽁 얼어붙었던 회의실 분위기가 눈 녹듯 풀어졌습니다. 대표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어요. 김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훈아, 솔직히 말해. 오늘 왜 온 거야? 태양물산 편 들러온 건 아니지? 상훈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과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사장님들 화나신 거 압니다. 당연히 화나셔야죠. 하지만 파업 오래 끌면 사장님들 공장도 손해 아닙니까? 대표들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납품이 끊기면서 그들의 공장도 가동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상훈이 말을 이었어요. 제가 보증 서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조건을 받아왔어요. 상훈이 서류 봉투에서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어요. 첫째, 이번에 후려친 단가는 전액 원상 복구합니다. 그리고 향후 3년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단가를 인상해 드립니다. 대표들의 눈이 커졌어요. 둘째, 무리한 납기 쪽이 없앱니다. 안전 재고를 확보해서 사장님들 공장 주말에는 쉬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주말에 쉰다니 꿈 같은 얘기였거든요. 셋째, 어음 결제를 폐지합니다. 다음 달부터 100% 현금 결제로 바꿉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현금 결제는 협력업체들이 수십 년간 요구해왔지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조건이었습니다. 상훈이 합의서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윤태웅 회장의 서명과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김 사장이 합의서를 집어들고 꼼꼼히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하듯이요. 다 읽고 나서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조건, 최상무 그놈은 죽어도 안 된다던 건데 자네가 받아온 거야?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사장은 한참 동안 상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껄껄 웃으며 품속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박 과장이 보증 선다면 믿어야지. 자네 믿고 공장 다시 돌리겠네. 쿵. 합의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다른 대표들도 하나둘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회의실에 도장 찍는 소리가 연이어 울렸어요. 협상이 끝났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던 건우가 휴대폰으로 회장에게 보고했어요. 회장님, 협상 성공했습니다. 내일부터 납품 재개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인가? 어떻게 된 건가? 아버지가 해내셨습니다. 건우는 회의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상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대표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 그것이 숫자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협상이 성공하고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책임을 물을 차례였죠. 윤태웅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건우가 그동안 수집해온 비리 증거들이 회장 책상 위에 쌓였어요. 최도영 상무가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내역, 회사 돈을 빼돌린 장부, 상훈의 기획안을 훔쳐 자기 이름으로 올린 원본 파일들.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읽다가 탁자를 내리쳤어요. 이놈이 회사를 이렇게 좀먹고 있었어? 그날 오후 경찰 수사관들이 태양물산 본사에 들이닥쳤습니다. 회장실 옆 상무실. 도영은 평소처럼 가죽 의자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도영 상무님이시죠?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직권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야? 나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수사관이 도영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어요. 철컥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영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어요. 회장님, 저 좀 봐주세요. 복도로 끌려나가면서 회장실 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도영이 절박하게 외쳤어요. 회장님, 저는 회사를 위해 그런 겁니다. 다 회사 생각해서 한 일이에요. 회장은 도영을 한번 쳐다보더니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 도영은 계속 소리쳤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윤재훈 대표도 해임됐습니다. 회장실에 불려온 재훈은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경영 실패의 책임을 져라. 대표직에서 해임이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저는 강원도 공장으로 가라. 평사원으로. 바닥부터 다시 배워.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결국 고개를 떨군 채 회장실을 나갔어요. 협상을 마친 그날 밤 상우는 조용히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을 끝냈으니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밤 9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윤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혼자 찾아온 거였어요. 비서도 없이요. 상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어떻게?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 과장, 제발 다시 돌아와 주게. 이 회사의 사장이 되어 주게. 상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 아니면 안 되네.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건 자네뿐이야. 상훈은 한참 동안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상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청춘을 바쳤지만 헌신짝처럼 버려진 곳입니다. 30년이 고작 5분 만에 부정당했어요. 다시 그 지옥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상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30년의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회장은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결국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상훈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건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건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거절하신 거예요? 상훈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시는 그런 데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아. 넌 모를 거야. 그곳이 얼마나. 알아요. 건우가 상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거기서 봤잖아요. 얼마나 차갑고 잔인한 곳인지. 건우가 상훈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도망치시면 안 돼요. 상훈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 아버지가 안 계시면 또 다른 최상무가 나오고 또 다른 박 과장이 쫓겨날 거예요. 건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바꾸셔야죠. 다시는 아버지 같은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가 지켜주셔야 해요.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건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복수하려고 그 회사에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배우면서 알았어요.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요. 사람을 지키는 거요. 건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버지가 만든 그 따뜻함, 그게 사라지면 안 돼요. 아버지가 지켜주셔야 해요. 상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30년을 바쳤다가 비참하게 버려졌던 기억, 비 오는 밤 쓰러졌던 기억, 택배 상하 차장에서 모욕당하던 기억, 그 모든 것들이 차갑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복수의 칼을 들었던 아들. 이제는 그 칼을 내려놓고 사람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아들. 상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도망치면 이 지옥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내가 겪은 추위를 후배들에게 대물림할 수는 없어. 상훈은 떨리는 손으로 건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상훈은 태양물산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장직은 거절했어요. 대신 그룹 총괄 고문 겸 인재개발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지키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뜻이었죠. 같은 날 건우의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최연소 본부장 승진 발령장이었어요. 회장이 직접 보낸 거였죠. 건우는 그 봉투를 들고 회장실로 갔습니다. 회장님, 감사하지만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왜? 자네 실력이면 충분한데. 건우가 봉투를 회장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인사팀장을 맡고 싶습니다. 인사팀장? 왜? 건우가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지와 함께 숫자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신 답이니까요. 회장은 한참 동안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상훈과 건우가 나란히 서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상훈의 손에는 믹스커피가, 건우의 손에는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쳤어요. 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생했다, 아들. 건우가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가 더 고생하셨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침묵이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새벽 4시 서울 외곽의 택배 물류 상하 차장. 어둡고 추운 창고 안에서 한 남자가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휘청거리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최도영이었습니다. 출소한 뒤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정과 기록 때문에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에서도 거절당했죠. 결국 인력사무소를 전전하다 겨우 이 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업 반장이 다가왔어요. 거기 아저씨, 요령 피우지 말고 똑바로 해. 반장이 도영의 등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도영은 상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어요. 차가운 시멘트가 뺨에 닿았습니다. 못하겠으면 나가요. 대체할 사람 널렸어. 도영은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창고 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광고판.
태양물산의 로고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판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건우의 얼굴이 있었어요. 도영의 눈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기가 쫓아냈던 상훈이 겪었던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자기가 평생 무시했던 그 자리가 이제 자신의 무덤이 되었다는 것을.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모든 것을 숫자로 증명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박상훈 과장의 낡고해진 수첩은 말합니다. 눈앞의 이익은 차가운 머리로 계산할 수 있어도 세상의 기적은 결국 따뜻한 사람의 마음이 만든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묵묵히 가족과 일터를 지키고 계실 이 세상의 수많은 박상훈 과장님들께 존경을 바칩니다. 당신들이 흘린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잊혀가는 낡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가장 위대한 미래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응원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 위로 같은 이야기였습니다.